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현대 소설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현대 소설론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어, 그 인물과 인물 형상화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그 100, 60페이지네, 60페이지. 자, 60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이제 제1장 인물과 인물 형상화 있죠. 인물과 인물 형상화. 자, 이제 우리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캐릭터란 말 쓰죠. 캐릭터. 캐릭터라는 것은 이제 인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성격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설정된 허구적이고 개성적인 성격. 상당히 이제 개성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허구적이죠. 이런 성격 플러스 이미지가 이제 부여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60페이지의 셋째 줄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나 셰익스피어의 햄릿, 또 테스, 그다음에 에밀리 브론테의 제인 에어, 허균의 홍길동전, 또 홍명의 임꺽정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소설 제목이 주인공의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설에서의 인물은 작품의 내용에 설정된 아주 허구적이다, 개성적인 성격 이런 것을 많이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61쪽을 보시면 그래서 거기 그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서사상에 등장한 인물을 성격 혹은 캐릭터라고 한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61페이지 보면 실제 인간과 소설 속 인물이 나왔죠. 그래서 실제 인간 도표를 보면 실제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이다. 살아있죠.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형상이고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제 who am I라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결정적인 인격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설 속 인물에서를 보면 이 작가가 선택하고 일정한 요소를 통해서 형상화한 성격으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이제 그런 인격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인격이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인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62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62쪽이 그래서 이제 토지라는 박경리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토지. 김계남의 강렬한 이미지를 그 박스에 보면 나오죠. 토지 속에 나오는 김기준은 분명히 동학의 접주 김계남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어요. 내가 본 것은 과격분자로서의 전봉준과 함께 서울로 압송되지 않고 전주 가명에서 효수당했다. 머리를 이제 베는 게 효수죠. 그것뿐이었다. 과격분자라는 것, 가명에서 효수당했다는 것 두 가지가 강렬하게 작용해 오더군요.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면 이제 63페이지를 이제 보면 63페이지에 인물의 이중성이라는 게 나와요. 63페이지를 보시면 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성격인가 행동인가 주제인가 기능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물은 성격을 나타내면서 행동을 나타내고 또 주제를 나타내면서 기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인물 중심의 성격 소설과 플롯 중심의 성격 소설 같은 경우가 또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물 중심의 성격 소설 같은 경우 뭐겠어요? 인물의 어떤 그러니까 인물 중심의 이 성격 소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롯 중심이 있겠죠. 플롯 중심. 그래서 인물 중심은 이제 성격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플롯 중심은 행동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 중심의 성격 소설은 인물의 심리적인 자질과 발전 과정에서의 서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격 소설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자질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행동 전개겠죠. 사건인으로서 그런 것들 이런 것이 초점이고 이제
사건에 중심을 둔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건 성격 묘사에 의한 다양한 실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격 묘사. 이거는 이제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일대기 소설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또는 역사 소설, 가족사 소설, 뭐 추리 소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4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64쪽에 보면 이제 플롯 중심의 행동 소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플롯이라는 게 하나의 사건의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런 행동 전개가 된다는 것이고, 64쪽의 아랫부분에 단락에 보면 이제 주제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죠. 주제가 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또 이제 형식주의자나 구조주의자는 어떤 그 기능을 중시하죠. 기능. 우리가 이제 주제를 중시하느냐, 기능을 중시하느냐. 이 기능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65쪽에 나오죠. 형식주의라든가 구조주의자. 저처럼 이제 기능을 중시한다는 거고요. 자, 인물의 형상화 기능이라고 나왔어요. 인물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는 거죠. 자, 거기 66쪽으로 넘겨보시면 둘째 줄에 거기 밑줄 좀 치세요. 작가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 소설에서 한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이야기 전개에 어떤 역할을 하며 무엇을 의미하도록 그리는가와 같은 것을 인물 형상화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인물은 제시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말하기와 보여주기가 있어요. 말하기는 텔링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여주기는 쇼잉이라고 하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텔링은 일종의 말하기니까 뭐라고 해요? 설명. 자, 이것은 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그 66쪽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이광수의 무정의 한 대목에서 영어 교사 형식은 김장래의 딸 선영에게 과일을 하러 가면서 처음 만나는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한다. 서술자는 주인공 형식의 삶을 요약해서 제시하면서 독자에게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성격을 평가하며 그의 속생각까지 말하기를 통해서 전달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그런 작품은 일제하에 암흑기를 이광수 작가가 무정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정이라는 것이 감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감정을 제대로 표출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기는 67쪽에 나왔죠. 쇼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묘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여주기라는 것은 묘사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설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그 68쪽에 보면 이광수의 무정에 나오죠. 거기 이제 보면 등장인물의 박스에 그 위에 네 줄에 보면 등장인물의 말과 행위로 이루어진 한 장면이 독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듯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여주기라는 거죠. 약간 묘사처럼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그 68쪽에 박스에 있죠. 어떤 사람이 개인 교수를 받아 형식은 말이 막혔다. 우선은 남의 폐간을 꿰뚫어 본 듯한 두 눈으로 형식의 얼굴을 유심하게 들여다본다. 형식은 눈이 부시는 듯 고개를 숙인다. 어떤 사람인데 말을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나 형식은 민망하여 손으로 목을 쓸어 만지고 하염없이 웃으며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9쪽. 그래서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장단점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말하기하고 보여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게 능률적이다라는 것을 판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그런 보여주기만 할 수도 없고 말하기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쓰게 된다는 거고요. 자, 70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최근에는 보여주기 방법의 변형으로 인물의 내적 체험으로 심리 과정을 재현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고 나왔죠. 심리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 재현하는 거, 잘 드러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명명법이 있죠. 이 명명법이 70페이지 나오지만 이게 애펠레이션이에요. 이름 붙이기. 그래서 이제 이 애펠레이션은 특히 이제 그 별명 같은 것도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어적인 효과도 있죠. 반어적. 예를 들어서 산포 가는 길에 영달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지만 뜨내기예요. 뜨내기. 복녀는 김동인의 감자의 복녀는 복이 많은 여자일 것 같지만 복이 하나도 없죠. 또 그 전형택 하수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무리 퍼내도 재물이 마르지 않는 단지죠? 근데 얼어 죽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그 7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심청 같은 경우도, 자,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라앉을 침자예요. 가라앉는다, 빠진다. 이런 의미가 있고, 청은 맑을 청자죠? 그러니까 인당수물에 착 빠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71쪽에 보면 이제 71쪽을 보시면 거기 이제 별명을 이용한 방법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이 다섯째 줄에 이무영의 굉장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굉장시.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화적인 효과죠. 또 현대소설의 날개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익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별명이나 특징, 관계에 의해서 지칭되거나 의미 없는 영문 이니셜로 불려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2쪽을 가보시면 그 셋째 줄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게 이제 어떤 하층민의 어떤 삶들을 상당히 잘 쓴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요소. 인물은 그 육체적인 요소가 상당히 다르죠. 근데 이제 육체적인 요소 같은 경우도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로봇이라든가 외계인도 있어요. 외계인. ET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그런 존재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물의 성별, 나이, 외양, 겉모습, 건강, 몸가짐, 뭐 의상과 소유물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3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73쪽에 보시면 성녀와 마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73쪽을 보시면 성녀와 마녀의 이야기인데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이제 보면 대주적 인물이라고 나오죠. 자, 윗부분 보면 두 번째 줄에 73쪽에 흰 꽃같이 청초한 모습이다.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세 번째 줄에 투명하리는 만큼 흰 얼굴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끝에 꿈을 머금은 듯 소리 없이 웃음이 흐른다는 것도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무서운 아름다움, 첫째 줄 끝에, 그다음 둘째 줄 끝에 신비한 매력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4쪽에 보면 심리적 요소의 기질 및 정신적 특성이라고 나왔죠. 기질과 정신적 특성이 있다는 거죠. 기질이 어떤 스타일이냐, 사려 깊으냐, 또는 뭐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느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하죠. 정신적인 외상인.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75쪽에 보면 이제 사회적 요소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라고 나왔죠? 네 번째 줄에 가족관계, 뭐 사회적 환경, 사회 계층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동과 반동을 이야기한다면 주동은 프로타고니스트예요. 프로타고니스트. 반동은 엔타고니스트.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동인물이 중심부에 있는 인물이고 반동인물은 약간 방해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7쪽에 그래서 이제 인물의 분석, 기능과 분석의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셋째 줄에 쭉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주동자와 반대자와 대상과 발동자와 수동자와 보조자라는 게 있죠. 자, 그걸 좀 보시죠.
78쪽입니다. 그래서 앞에 앞장선 사람, 행동의 그 첫 역동적 충동을 부여하는 인물이다. 반대자는 이제 반대하는 거죠. 방해. 그다음 대상은 가치의 재현, 겨냥한 목표나 공포의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9쪽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수리호의 기능 분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수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동과 반대자, 대상, 발동자, 수동자, 보조자로 나누고요. 이 흑의 전반적 인물과 후반적 인물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주동자인 허승과 허승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반대자는 윤정선과 유정근, 그 다음에 후반부는 유정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설명이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엠 포스터가 80페이지로 넘기시면 이엠 포스터가 나오죠. 이엠 포스터가 이제 인도로 가는 길 이런 걸 쓴 작가인데, 평면적 인물과 이제 입체적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80쪽에 보면. 그래서 플랫 캐릭터가 이제 평면적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은 라운드 캐릭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면적 인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입체적 인물은 그 시시때때 변해 없어진다는 거죠. 자, 82쪽 개성적 인물과 전형적 인물이라고 나왔죠? 세 번째 줄에 보면 거기 밑줄 좀 피세요. 82쪽에. 개성적 인물은 독자적 성격으로 그려진 인물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첫째 줄 끝에 인물의 개성은 진영성과 상부적 관계에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쭉 나오고 있죠. 운수 좋은 날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입체적 인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라운드 캐릭터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라운드 캐릭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84쪽으로 이제 가보면 인물 연구의 신뢰라고 해서 이제 김동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김동리. 그래서 이제 을화, 그다음 무녀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김동리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뭡니까? 인물과 인물 형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책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방송도 좀 들어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